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부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역할은 그렇죠. 네, 정부 역할은 그래, 아까 시장 실패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공공재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 지배력을 가진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경쟁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시장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죠. 뭐 그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환경 오염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을 발생을 하게 되면 생산은 곧 쓰레기를 발생시키니까 뭔가를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그 지역 사회로 확산이 되게 되면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지 않는 제3자, 즉 그 물건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 물질으로부터 피해를 얻은 사람들, 즉 제3자죠. 네, 제3자. 즉 시장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시장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피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시장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즉 전혀 무관한 사람이 제3자가 뭔가 생산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외부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그 생산을 하는 생산자 또는 상품의 공급자가 그거를 그 제3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제3자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3자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상품을 팔 생각에 그냥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시장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그 상품을 팔려고만 신경을 쓰고 바깥에 있어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오염 문제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부 효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시장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분 시장 실패 아시니까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독점 현상이라고 독과점 현상이라고 비슷한 거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경우에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시장 실패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공급하는 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수요하는 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고 그죠. 한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수업을 잘할지 못할지 그거에 대해서 몰랐죠.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야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만큼 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수요자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강사인지,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좋은 강사를 선택하면은 그 사람한테 더 높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낮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즉 지금 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 소비자는 그런 정보, 누가 얼마나 강의를 잘할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평균적으로 값을 매기게 돼요. 이 사람이 좋은 강사인지 나쁜 강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강사이라면 또는 나쁜 강사이라면 하고 대충 가치를 한 평균적인 가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책정된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교육 서비스를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강사들은 내가 좋은 강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만한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좋은 강사는 그런 평균적인 대가, 소비자들이 책정한 그 평균적인 대가를 받고는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강사들은 그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는 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일할 수는 없다. 너희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는 정말 질 낮다고 강의 교육 서비스의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왜곡이 되게 되고 시장의 질이 안 좋아지게 되고 효율성이 담보가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이야기를 할 때 중고차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중고차 시장. 그래서 좋은 중고차 같은 논리에 의해서 좋은 중고차는 전부 다 그 중고차 시장에서 없어집니다. 평균 이하의 질 낮은 중고차만 남게 되고 그 시장은 빚종 개살구 또는 레몬 시장이 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이런 그 원인자들을 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개선을, 즉 시장이 못하는 거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정부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럴 때 나서게 되죠. 시장 지배력, 즉 독과점 현상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담합이나 독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공재처럼 생산이 되자마자 공공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재화들은 시장에 나와봐야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그냥 정부가 공공기관을 세워가지고 그런 재화를 직접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공공재들은 정부가 직접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해소가 되겠죠. 공공재가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외부성 문제라고 하는 것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제3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제3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한테 그걸 고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환경오염 물질을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돈을 내라. 네, 돈을 내라. 또는 그렇게 하지 마. 오염 물질을 몇 이상은 방출하지 마라고 이제 일종의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벌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시키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그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중고차인지 나쁜 중고차인지를 비교를 해서 그런 그 정보를 줘가지고 좋은 중고차한테는 정당한 대가가 가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부가 기능을 하면은 시장 실패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 보완 기능으로서. 물론 이제 정부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장 실패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조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문제. 즉 분배라고 하는 건 시장이 하는 거예요. 네, 시장 경제 체제에서 분배는 시장이 하는 건데 이 분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개선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즉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운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으로부터 분배 몫을 받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조해 줄 수 있겠죠. 정부가 보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소득 분배된 것을 다시 재분배함으로 인해서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이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까지 시장이 분배 몫을 주어질 수는 없거든요. 시장은 반드시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에 뭔가를 기여를 해야 분배 몫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불운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럴 때 나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죠.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경기라고 하는 건 좋았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거죠. 이거는 자연 법칙입니다. 항상 좋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분명히 예전보다 좋습니다. 점점 경제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렇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뭐 긴 시간을 두고 수십 년을 두고 바라봤을 때는 정말 경제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말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또는 당면한 문제로 보면은 상당히 요동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불안하거든요. 경제는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부침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 부침을 너무 빈폭이 크게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경기가 오락가락하지 않고
아주 안정되게, 네. 너무 경제가 과열되지도 않도록 상승하더라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침체가 되더라도 완만하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제 경기가 안정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 안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저게 경기 안정입니다. 근데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기 안정화 정책, 예.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즉 경제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너무 침체되면 실업이 상승하고 실업이 만연해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된 아주 완만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케인즈주의자들의 생각이었죠. 거시경제학을 만든 케인즈주의자. 정부가 파인 튜닝을 해서 아주 미세 조정을 잘해서 이런 경기를 아주 안정되게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돈을 좀 풀어서 너무 침체되는 걸 좀 막고, 너무 경기가 과열되면은 돈을 좀 걷어들여서 과열되는 거를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 다시 돈을 좀 풀어서 조금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케인즈주의자, 거시경제학자들, 그걸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해서 경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그 정부 관료, 경제 관료들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했죠. 그 바람에 이제 정부의 크기가 커졌고, 그러니까 정책이 과잉이 되면서, 정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이 되면서 정부 조직이 커지고, 뭐 5, 60년대까지는 뭐 선진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려서 케인즈의 시대라고 했고, 저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그 두 개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하는 건 통화 정책이든 뭐 재정 정책이든 다 총수요와 관련된 정책들이니까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만은 70년대 들어와서 다 망했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너무 정부가 비대해지고 관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는 미국으로 봤을 때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시장은 이렇게 요동쳐요. 네, 요동치는데 그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배웠듯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저게 유효한 정책이냐? 네, 정책 무력성 명제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 필요 없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케인지언들은 필요 있다. 어떤 때는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이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돈을 써야겠죠. 그게 정부 지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 그 경제 순환모 영상에서 보면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세금을 받고 그 세금을 받아서 결국 정부 지출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정부 지출 얼마나 하느냐? 네, 정부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를 보면 정부 지출 항목이 작년 거를 보면 작년에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2020년에 예산을 513조 원을 쓴다고 이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산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513조, 500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예산을 500조 원을 넘겼고, 그 예산 항목들을 보면 500조, 물론 이것보다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썼죠. 돈을 빌려서 더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이제 추가적으로 쓰긴 했지만 원래 예산은 513조였습니다. 였는데 그 중에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35%를 썼어요. 한 181조 정도를 썼죠.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에 한 18% 정도를 썼고, 그 다음에 일반 또는 지방 행정비로 한 15%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로 한 14%를 썼고, 국방비로 한 10%를 썼습니다. 네. 이런 걸 썼어요. 네. 보건복지 뭐 이런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건이나 복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 또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 보통 이제 노동은 일자리 창출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최근 정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일자리 창출 자체가 하나의 그 고용을 유지시키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저런 정책들을 쓰려고 합니다. 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개발비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에게 보조금 같은 걸 많이 줘요. 네, 보조금 뭐 R&D 투자랄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진흥 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행정, 네, 정부가 스스로 돈을 쓰죠. 네,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반 행정을 위해서 뭐 공무원들 돈도 좀 줘야 될 거고 하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행정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행정을 집행할 때 비용, 교육비, 뭐 국방비 이런 것들이 다 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명목으로 정부 지출이 뭐 기타 또 있겠죠. 기타도 얼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한 지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거를 이런 집행을 하려면 역시 이제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있어야 돼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하려면 그걸 이제 재정 수입이라고 한다면 그걸 정부가 마련하는 재정 수입,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하기 위한 어떤 재원이라고 하는 게 재정 수입이 될 텐데, 크게 보면 이제 뭐 조세가 제일 크죠. 네, 세금을 거두는 것과 세금 아닌 세외 수입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무슨 차입금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제외를 하고
조세, 세외 수입 뭐 이렇게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조세 수입, 재정 수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이죠. 세금 중에서 세금은 크게 보면 이제 국세가 있고요. 중앙정부가 쓰는 세금, 그다음에 지방세, 네, 지방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 중앙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세 명목으로는 이 세금 조세 전체 중에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이게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게 76 정도 되고 이게 24 정도 될 거예요. 이게 24 정도 된다. 네, 국세와 지방세 차이죠.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 국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명목의 세금이 되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소득세가 있고요. 네,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네, 소득세라고 하는 건 각종 소득, 네, 각종 소득에 거두는 세금이죠. 네, 각종 소득. 우리가 뭐 근로소득 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네, 그런 소득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 다 소득세 안에 포함이 되죠. 네. 그게 전체 국세 중에 한 32%,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 정도 됐고요. 법인세가 한 20%,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네,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 부진한 나머지 부가가치세도 많이 줄었는데 한 23% 정도 됐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그렇게 많이 거친 게 아닌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5% 정도가 이 세 가지 세금이 핵심이거든요. 그 외에도 뭐 세금의 명목이라고 하는 게 국세 명목으로 나오는 세금들이 꽤 있죠. 네, 꽤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책에도 이제 국세 명목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돼 있는데 책을 보시면 책에 세금이 소득세 있고 법인세 있고요. 부가가치세 있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뭐 증권거래세, 인지세 뭐 이런 거 있죠. 관세도 있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서 14가지 국세 명목이 있거든요. 14가지 국세 명목 중에 항목 중에 이 세 가지가 이제 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직접세랑 간접세 이렇게 또 나누잖아요. 직접세, 간접세 나누는데 직접세 명목으로 한 43, 57이고 간접세가 한 43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직접세 명목으로 크죠. 네, 직접세가 더 많이 거치는 거고 간접세가 이제 좀 덜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세 원칙에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조세 원칙에는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거두는 세금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제 간접세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 직접세는 세금 납부하는 자랑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같거든요. 네, 직접세는. 근데 간접세는 그 정의상 세금을 납부하는 자랑 부담하는 자가 다르거든요. 다르고 원래 간접세는 조세 원칙상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급하게 거둔 세금, 그게 부가가치세였는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잖아요. 네, 우리가 1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를 뗍니다. 네, 떼게 되고 법인세나 소득세는 뭐 다 직접세죠. 네,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습니다. 네, 소득세와 그래서 보통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이 있는데 사실 간접세는 그런 조세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세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 어떤 나라와도 가든 다 이 간접세가 있다. 그리고 간접세는 뭐 걷어보니까 조세 저항도 좋고 하니까 상당히 국가가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유용한 세금입니다. 네,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죠. 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접세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네,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네, 크다는 거 알 수 있고 사실 복지국가 모델 그 유럽에서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 간접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간접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접세라고 하는 건 모든 국민한테 걷는 일반화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한테 돈을 일반적으로 돈을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일반적으로 걷어야 돼요. 모든 국민들한테 걷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내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네. 세금 내는 사람, 전 국민의 네, 반도 안 되죠. 소득을 있어야 돈을 내는데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비중이 우리가 만약에 복지국가 모델로 간다 그러면 이 비중이 높이지 않고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아무리 이 직접세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누진 제도잖아요. 누진세 제도인데 이거 아무리 누진세율을 높여봐야 거둘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조세 저항도 심하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가 한 5개 정도 있죠. 네, 6%, 15%, 24%, 35%, 42%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진 구조가 5단계로 돼 있는데 누진세 제도가 제일 낮은 게 6%고 제일 높은 소득세율이 42% 이렇게 돼 있죠. 누진세 제도인데 이걸로 가지고는 사실 누진세는 여기죠. 네, 소득세. 네, 소득세입니다. 네, 소득세. 누진적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지방세는 이게 취득세가 제일 많고 취득세 또는 재산세 뭐 이런 세금이거든요. 네, 이런 세금. 근데 요 세금은 그 사회 서비스, 네, 사회 서비스적인 사회 서비스세 세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 교통 문제랄지 환경 문제랄지 또는 주택 문제라고 할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네, 내는 세금이고 그래서 이 취득세나 그러니까 그럼 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돈을 낼 거냐?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뭘 기준으로 무엇을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데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보통 이제 재산이나 이런 걸 취득세 보통 재산에다가 어떤 그 곱하기 뭐 몇 퍼센트 내라 십시 일반으로 걷어서 이건 우리 모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단일세제로 되어 있죠. 네, 되어 있는 그런 세금이다. 보통 사회 서비스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지방세가 취득세랑 뭐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등 한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등등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 서비스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명목으로 뭐 어떤 걸 그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세와 관련 국세, 지방세, 이 조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네. 간접세 비중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첫 번째는 간접세 비중의 문제. 조세 원칙에 간접세라고 하는 건 조세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금융자산소득세가 낮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양도 차익을 내도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을 내면은 그 양도 차익만큼 즉 양도 차익을 낼 만큼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그만큼은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주식은 내지 않아요. 네, 주식은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고 주식 거래세를 내는데 거래세도 뭐 한 0.3% 아주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금융자산소득세가 굉장히 낮다는 거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거두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세금을 없애줬던 건데 현 정권 들어와서 요거를 몇 번 시도를 했죠. 네, 몇 번이 시도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주식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거두자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저항이 또 있죠.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최근에는 이런 세금을 내려고 거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산세 비중이 또 높아졌고 또 종부세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죠. 도입이 되면서 재산세 항목이 이게 보유세예요. 보유세 명목인데 뭔가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세금을 내는 건데 이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 서비스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 서비스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 어떤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할 때 그걸로 그냥 그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십시 일반으로 내게 만든 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비중을 높인다? 네, 재산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 사회 서비스세에서 성격이 강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부자들한테서 돈을 더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재산세에다가 더해서 종부세까지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과도하게 그 비싼 아파트, 주택,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뭔가를 좀 더 내거든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더 내도록 만드는 그런 세금이 부과가 됐죠. 이게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재산을 많이 보유하지 말라. 그래서 많이 처분해라. 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분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하나의 법으로서 재산세와 종부세 합쳐서 이제 보유세 같은 거를 많이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취득세도 하면서 부동산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규제 명목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세금을 재산세를 거두는 원칙으로 비춰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사회 서비스세적 성격에는 맞지 않는 건데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이런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죠. 더구나 이제 재산세는 아까 지방세 명목 지방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또 종부세가 새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또 국세예요. 네, 종부세는 이거 재산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인데 아주 고급 아파트한테 붙이는 그런 세금인데 국세로 편입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세 번째 이슈고, 네 번째 그 국세와 관련된 네 번째 이슈는 법인세. 법인세를 기업한테 감면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투자, 뭐 이런 R&D 투자, 연구개발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해주는데 하나의 보조금 형태로서 해주는데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 뭐 실효세율과 관련해서 너무 우리나라가 낮은 게 아니냐, 법인세 실효세율이 또는 높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곤 했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슈가 될 만한 세금과 관련된 문제. 세금은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죠. 네, 말이 많.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가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맺기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가 관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어 있고 세금에 관련된 이러쿵저러쿵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금이 원래 어떤 방식으로 거쳐야 옳은 것인지 세금의 원칙, 조세의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정부가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나 이슈에 맞게 세금 정책들을 아주 일관되게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물론 지방재정 중에 이제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근데 지방은 지방세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국가로 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 또는 지방보조금 이런 것들을 받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가 결국에는 세금은 이렇게 돼도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규모 차이는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2
중앙은 60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재정 규모를 100이라고 한다면 지방은 38 이렇게 되죠. 네. 이 수치는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수치는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 규모 자체는 상당히 오르고 있죠. 네. 재정 규모 자체가 예전에만 하더라도 1970년에는 지방 재정 규모가 14였어요. 14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14밖에 안 됐고 2012년도에도 3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9년도 통계인데 2019년 통계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되고 요 차이는 요 76과 요 차이는 국세가 국세 중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교부세, 교부금이나 지방 보조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방한테 주기 때문에 이 지방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건 이 지방 재정의 재원, 총 재원 분의 지방세 더하기 지방 세외 수입, 이거를 자립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 세외 수입, 그 다음에 지방 교부세, 지방 보조금, 지방채 뭐 이런 것들이 지방의 어떤 그 재원들의 총 재원이라고 할 재원들 중에는 지방세도 있고 지방 세외 수입도 있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 교부금, 그 다음에 보조금, 지방채는 이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모으는 거겠죠. 돈을 빌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 총재원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 스스로 거둔 재원들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이 두 가지거든요. 지방 세외 수입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립도입니다. 나머지 지방 교부금이나 보조금은 중앙 정부에 의해서만 이제 온 거고, 그 다음에 지방채는 빌린 거니까 이거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거둔 재원이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요 수치가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 수치가 지금 이게 50% 정도입니다. 이게 2020년에 5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어딘가에 의존하고 있다. 50%만이 자기들이 그 총 재정 규모로 쓰고 있는 재원들 중에서 스스로 걷고 있는 지방세나 세외 수입은 50%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50%밖에 안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가 올곧이 스스로 서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죠.